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랬습니다. 탈당계가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계속 또 접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정 세력이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결국은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갖다 내가 확인을 한 겁니다. 문재인 후보는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올 때는 거창하게 모셔왔습니다마는 그 후 헌신작처럼 대접했고 비문으로 당을 박차고 나가서라도 이걸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이 꽤 될 겁니다. 우리 두 당하고 민주당에서 김종인 전 대표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합치면은 거의 한 100명도 가능은 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선 전국은 한 치 앞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OX 따따붙다에서 통쾌한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패널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질문 드릴 텐데 답변하실 때는 42초입니다. 그리고 OX일 경우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예. 네. 저 사이좋게 하라고 42초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각자 정하신 오늘의 한마디 있죠? 예. 이상일 의원부터 어떤 말을?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하면 정권 탈취다. 문재인 전 대표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권을 빼앗는 거다, 탈취다. 그리고 홍준표가 집권하는 게 정권 교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재밌는 얘기네요. 예. 혹시 뭐 한 말씀 하실래요? 예, 저런 분들을 두고 천동설주의자라고 그러죠. 천동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알겠습니다. 자, 허성무 소장 입을 여셨으니까 이번엔 허성무 소장의 한마디 듣겠습니다. 예, 저는 정명 전 아나운서죠. 탄핵이 인용되면 목숨을 내놓겠다. 네. 아주 철회하셨어요. 그랬어요.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극단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태도는 좀 옳지 않다. 예, 그냥 말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그래요. 정현정 교수. 그 탄핵 심판을 이제 코앞에 두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지금 쏠려 있는데 이 와중에 조용한 정치 행보를 하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죠. 180석 이상의 의원을 규합할 수 있는 협치체제. 그러니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다음 정권도 실제로는 절대 다수를 형성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과연 본인이 그런 180명을 규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애매하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조건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협치. 예. 그리고 저걸 위해서 탈당했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볼 수 있겠죠. 예. 자, 서상민 교수. 네, 안보와 국익을 지켜낼 보관이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에 주목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관이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안심한 차원인데, 근데 문제는 보관이 있는데 국민들한테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전략적 모성.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생존하고 살려면은 나를 대통령 뽑아라. 이런 얘기밖에 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보복도 있고 이러니까 빨리 대안을 내놓으시고 지금 뭐 우리 기업도 어렵고 관광객들도 안 오고 이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보자. 보관이 진짜 있다면 빨리 내놓으세요. 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관이 진짜 있긴 있는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그것도 없이 뭐 대선에 왜 안 내놓는 건가요? 그러면 대통령 되고 나면 방금 우리 정 교수님이 전략적 모성이라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제 본선 후보가 되면 본격적으로 내놓고 달리지 않으시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예. 아니, 지금 그렇잖아도 국민들이 안보 불안에 빠져 있는데 앞으로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는 대선 주자가 최소한의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내놓는 것이 왜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국민을 안심시켜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외교할 때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일정 기간 쓸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중요한 국가 현안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하면서 보관이 있다면서 국민들한테 밝히지 않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입장을 분명히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본인도 그거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조금 과도한 해석인지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의 저 얘기를 좀 좋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나 시간이 좀 필요해. 그렇게 왜냐하면 아직 그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는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정 교수님하고 이상일 전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 꽃 빨리 내놓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그 말에 주목한 건 서상민 교수인데 여러분들이 다 관심이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네, 자, 본토크 가겠습니다.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나라 안팎이 혼란하죠.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선고를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자,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24시간도 안 남았고, 남았습니다. 예, 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좀 신경이 굉장히 복잡하고 착잡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박 대통령의 현재 심경은 어떤 것일까? 세 글자. 세 글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십시오. 박 대통령의 현재 심경은 세 글자. 샵 4560번입니다. 쓰셨군요. 세 글자. 아버님, 괜찮아. 그리고 착잡. 네. 한글 잘못 쓴 거죠? 예. 착잡함. 네. 아니, 뭘 잘못 쓴 거야? 착함? 착잡함 아닙니까? 착잡함. 착잡. 처음 쓴 게 맞구나. 시청자들한테 혼나실 때. 네, 알겠습니다. 네.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부터 듣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인용일까 기각일까? 한때는 인용일까?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아니야 기각일 것이야 느낌표. 그 다음에 다시 또 인용일까? 복잡한 심경이죠. 왔다 갔다 하고 결과에 사실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정현진 교수 토론부터 이제 42초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간을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아버님. 네. 그 단계를 이미 지나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운명의 기구함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버지 어머니를 여의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나섰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찾는 게 부모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교리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박근혜 대통령도 인간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착잡함. 바로 고쳐 쓰셨네요. 예. 지읒이죠, 지읒. 아무래도 뭐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평생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웠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다시 또 재기했던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날 텐데 이 착잡함들이라는 것은 뭐 절대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어쨌든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 무엇이든 대통령이었고 대통령의 가족이었고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내몰린 것 자체가 매우 지금 씁쓸하고 착잡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정말 그 기다리는 심정일 거다 그렇게 느낍니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고 계세요. 네. 지금 우리 국민 다수 여론을 보면 80%가량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 정당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도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대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는데 한편으로 청와대 내 기류는 기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여론과 청와대 기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스스로 괜찮다, 지켜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뭐 시청자들께서도 3자 토크로 바로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모두 전원을 하셨는데 샵 4560 번호는 저희들이 너무 많아서 번호까지는 못 말씀드리고 주신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외롭다. 어머니. 슬프다. 초연함. 우약고. 힘내요. 허망함. 우약고는 저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어찌할꼬. 억울함. 네. 허무함. 후회감. 이런 단어들이 깨달음. 그런데 편안함이라는 세 글자 보내신 시청자도 계십니다. 담대함도 있으세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3자 토크 같이 해 주셨습니다. 내려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죠. 내일 11시에 이제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패널 분들께서 헌법재판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5글자. 이번엔 5글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넣어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네네.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도와주십시오. 5글자로 헌재 하고 싶은 말씀 샵 4560번입니다. 2000번째 문자가 아까 도착했는데요. 9204님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역사적 귀감 흔들리지 마. 헌재 이완용. 헌재 이완용. 헌재 이완용 맞죠? 네. 예. 그다음에 국민 이꼴 헌법 5자.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국민 이꼴 헌법부터. 예. 헌법재판소는 법에 근거해서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이번 그 탄핵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헌법조차도 실제로는 국민이 기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주권이 기초가 되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그 헌법에서 국민을 지키는 결정이 무엇인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기대합니다. 저 42초 시계 좀 돌려주시고요. 헌재 이완용. 네. 예, 친일의 대명사가 이완용이죠. 그리고 역사와 나라를 팔았죠. 그렇듯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어쨌든 헌법과 법률, 방금 뭐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과 역사를 바로 바라본다면은 그것을 제대로 의식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 나라를 팔았던 이완용처럼 헌재와 헌법적 가치를 팔게 되는 그런 이완용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조금 강한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강한 표현을 그러셨는데 압력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예. 역사적 귀감. 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의 영원히 남을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하고 그다음에 성실하게 판결을 함으로써 이 역사가 다시금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판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어떤 경우에든 네, 그렇습니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 또는 각하든 이거는 역사의 기록이 된다. 네, 그런 무게를 가지고 판결해달라 이런 주문이시군요. 네. 흔들리지 마. 네, 오늘 또 지금 광장에서는 탄핵 찬성 또 탄핵 반대를 원하는 분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측면에서 헌법재판관들한테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위해 압력도 위해하겠다는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들은 이 역사와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철저히 법적 근거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위해 요소에도 흔들리지 마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2667님이 역사적 기록 이렇게 5자 쓰셨고요. 6105님 법과 원칙에 네. 3594님 솔로몬 지혜 그리고 3000번째 문자 주신 8633님은 법대로 해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8377님 똑바로 하삼. 8148님 헌재 믿는다. 그래요. 다들 우리 국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 헌재가 정말 올바른 결정을 잘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기원하면서 지금 하룻밤을 기다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다음 질문이죠. 저희가 뭐 이 헌법재판소의 이 질문, 이 판단을 기다리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조금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 현실은 현실이죠. 대선 시기에는 어쨌든 몇 달 전부터 돌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됨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뭐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들로 정치권이 굉장히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탄핵이 인용될 때는 대선 주자들 중에 누가 제일 유리해질까? 또 기각 각하될 경우에는 어떤 대선 주자한테 그 결정이 유리해질까? 두 사람을 쓰시면 됩니다. 인용될 때 제일 유리해질 사람, 그다음에 기각될 때 제일 유리해질 사람이 누굴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기각이 된다면 이제 헌법소추에서 두 번째로 기각되는 사례로 기록됩니다. 네.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질문 드렸습니다. 자, 다 쓰셨습니까? 인용될 때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고 기각될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유리하다. 인용될 때는 반문주자, 인용될 때는 안철수, 김종인 등의 반문주자가 유리하다. 네. 기각될 때는 문재인이 유리하다. 그러나 하셨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네. 인용될 때는 김종인, 기각될 때는 문재인. 네. 인용, 기각 모두 문재인이다. 문재인. 다 유리해진다. 예, 먼저 듣겠습니다. 예, 뭐 지금 인용이 된다는 것은 이제 모든 우리 국민들, 모든 국민은 아니죠. 대다수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대세론을 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유리해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어쨌든 촛불의 민심과 인용을 바라는 한 80%의 국민들의 민심이 오히려 더 높게 분출되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가 법치주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거를 통한 혁명, 투표 혁명밖에 없기 때문에 더 야권이 결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재인 후보에게도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다. 물론 많은 도전이 과정에 있겠지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돼도 문재인 후보, 저렇게 돼도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하다. 그걸 보통 전문용어로 꽃놀이패라고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너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너무 그 40초 상황을 드릴게요. 예. 녹록하게 보시는 토론하세요. 거 아닌가. 네. 물론 우리 허성무 소장님이 저긴 아니시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문재인 전 대표는 상당히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대표 브랜드를 잃어버리게 돼요. 인용이 되는 순간 정권 교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밖에 없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새로운 프레임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뭔지. 대한민국의 국가 대개조 이겁니까?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인용이 돼도 유리할 것이다. 이거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정권 교체 프레임이 실제로는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거기까지 하고 반론 있으면 반론부터 듣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뭐 그게 타당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분위기를 보면은 어쨌든 그 인용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인용이 되면 이제 비로소 탄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는 선우가 있고 경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먼저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고 정권 교체 다음에 개혁과 혁신을 통한 시대 교체고 이렇게 순서를 갖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이고 그다음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우와 경중을 잘 따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측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주장입니다. 지금 주장하십니다. 예. 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아예 정현정 교수 설명 듣겠습니다. 저는 기각이 되면 실제로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 유리하지만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 프레임 이제 야당들 야권 주자들의 경쟁이 이제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 교체가 이제 된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들 간에 나름대로 그 중요한 어떤 비전 경쟁이 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최소한 국가의 어떤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른바 개헌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개헌판에 포함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의 수장으로 해서 이른바 개헌파 대선 주자들이 실제로는 상당 부분 그 비전을 담는 데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 자, 서상민 교수, 인용일 때는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 기각일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유리. 네, 그래서 인용일 때는 대선이 바로 2달이지 않습니까? 다른 마이너한 주자들이 따라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인용됐을 때 문재인 대표가 이 기세를 몰아서 대선에서 유리한 진영을 장악할 수 있다. 마이너한 후보라고 하지 마시고 후발주자들. 그렇지만 이게 기각이 됐을 때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왔던 황교안 총리에 대한 보수층들의 세가 결집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기에 황교안 총리뿐만 아니라 안희정 지사한테도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안희정 지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월이 더딥니다만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고 그런다면 문재인 후보를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선거가 늦춰지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조정되나요?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예, 그냥 하여튼 가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환경 권한대행과 안희정 후보한테 기회가 더 올 수 있다. 네. 자, 인용될 때는 반문 주자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예. 현재 문재인 대표는 탄핵 정국에서 가장 재미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는데 인용이 돼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분이 좀 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건가에 대한 물음이 생깁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당내 후보는 될지 몰라도 본선에서는 반문 진영의 어떤 주자들로 세가 결집이 된다면 이분들이 유리해질 것 같고, 기각이 되면 탄핵을 원했던 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할 거예요. 그 국민 다수가 그분들이 분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탄핵을 주도한 문재인 전 대표가 초반에는 유리한 형국인데 대선이 12월 20일 날 치러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이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릴 때도 이걸 탄핵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바로 정치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적절하냐, 저희 스태프들끼리도 좀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 패널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이게 간단치가 않네요.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이후에 대통령과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봐야 되겠다. 지금 네 분 설명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잠깐만 예. 이 점잖은 토론에 한 가지 토를 좀 달아도 예, 그러세요. 되겠습니까? 예. 이상일 의원께서 그 반문 진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저는 되도록이면 그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른바 강적 문재인에게 대항하는 그 작은 사람들의 걸로 하나로 묶어서 네. 그거는 민주당의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 쪽의 프레임입니까? 네, 그게? 반문 연대라고 아예 공공연하게 쓰고 있거든요. 공식 네. 문건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아하, 굳이 예. 우리가 민주당 당원이 아닌 바에는 그렇게 쓸 필요는 알겠어요. 없어 예. 보이고요.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그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 판넬에다가 쓰기 때문에 편의상 이름을 여러 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서 개헌연대 반문 뭐 주자 이런 거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예. 이거를 치고 나와서 반문을 결집시킬지 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걸 반문연대라기보다 뭐 비문연대라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게 또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게 늘 있기 때문에요. 예, 그 점과 관련해서 정현준 교수가 네. 좀 환기를 시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84님은 인용시 김종인, 기각시 문재인, 그리고 4789님 인용 기각 모두 황교안 이렇게도 답을 주셨습니다. 예, 굉장히 복잡합니다. 셈법이. 복잡하네요. 자, 한 3,70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자, 오늘 뭐 6,000번째를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글쎄요. 아직 예. 가보지 못한 숫자입니다. 예. 네. 좀 힘 좀 내주십시오. 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홍준표 지사. 최근에 당내 입지를 다지고 있죠. 이제 당비도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광역단체장이 매달 당비를 내는 게 50만 원입니다. 정지기간 중에는 당비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지금 당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당비 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돈 내고 싶다 그러네요. 그래요. 예. 자, 홍준표 지사와 임명진 당대표 오늘 회동했는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아무래도 이명진 대표는 듣는 입장이었을 거고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쪽은 홍준표 지사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홍준표 지사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5자로 가겠습니다. 다섯 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홍준표 지사가 임명진 비대위원장, 임명진 대표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당비 내고 싶다는 얘기는 이미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전열 재정비 풀어주세요. 하여가 좋아. 네, 그리고 제가 좀 빨리 또 다섯 내 글자로. 인생 돌려. 원래 내 인생 돌려줘까지 하려고 그랬죠. 다섯 글자로. 내 인생 돌려. 자, 본의 아니게 반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물론 홍준표 지사가 임명진 위원장에게 반말 쓰지는 않았겠죠. 네.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셨겠죠. 결국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 정치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정치 영역에서 사실 좀 이렇게 많이 소외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선 국면에서 내가 이제 사실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 정치 인생도 다시 한번 펴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좀 결정을 해달라.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임명진 위원장이 네. 어떻게 하실지. 같은 생각인 분들이 많으세요. 3414님이 나 좀 받아줘. 3130님 나 좀 밀어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내가 이긴다도 있습니다. 내가 이긴다. 내가 네. 짱이야 또 있습니다. 아마 그게 홍준표 스타일일지도 모르죠. 자, 하여가 좋아. 네,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삼심이 남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선수도 없는데 내 좀 봐주세요. 자, 당원권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서 하여가? 대법원 하여가 좋아. 상고가 빨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예, 두 분의 만남은 뭐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임명진 위원장 입장에서는 홍준표 지사를 대선판에 끌어들여야 되고 홍준표 지사도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원권 정지라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비 내고 싶다가 그 얘기인데 이제 이 정지 상태를 풀어달라. 임명진 위원장 권한으로 풀어달라 이 얘기했어. 여기 나 말고 있나? 내가 답이야. 뭐 이런 문자들 나뿐이잖아도 있습니다. 8911. 나뿐이잖아. 네. 자, 전열 재정비. 네, 이게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탄핵 이후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보수의 실패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실패, 박근혜 정권의 실패라고 말을 하고 있는 홍 지사 경우 보수 진영을 어떻게 재정비해서 대선을 대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논의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패널들께서 오늘의 이 한마디 이거를 쭉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상일 의원이 이제 홍준표 지사의 발언을 소개했죠. 네. 예, 그때 제가 사실은 좀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표의 정권 교체는 이거는 사실상 정권 탈취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저 홍준표 지사의 저 발언에 동의하시면 동감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저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X? X? 아, 네 분 다 O입니까? 예, 자, 서상민 박사. 이게 정권 교체라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홍 지사의 말에 따르면은 반사이기, 탄핵에 대한 반사이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자신에 의한 것이 정권 교체이지 이건 명백한 탈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물론 발언의 수준은 좀 셉니다만 보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런다면 또 홍 지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탈취가 분명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신 문자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그라미가 계속 나와갖고 이게 뭔가 했더니 OX에 참여하신 OX를 하고 계신 거예요. 특수 기호를 쓰고 계신 겁니다. OX에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예, 고맙습니다, 꼼꼼하게 여러분. 참여를 하시네요. 네. 꼼꼼하게. 자, 동의할 수 없다, 정현정 교수. 그렇죠. 뭐 정권 탈취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아무런 무고한 그 권력을 그대로 눌러 앉혀가지고 강탈하다시피 권력을 뺏는 게 탈취 아니겠어요?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뭐 탄핵을 그냥 그 권력 탈취로 생각을 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지금 스스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탈취라고 그렇게까지 강한 용어를 써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홍 지사는 어쨌든 검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이 법조인이 이 법치주의를 사실상 부인하는 이야기죠. 탈취라는 말을. 이게 모든 헌법적 질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또 선거제도 자체도 헌법적 질서 속에서 되는 건데 그렇게 뽑히는 후보가 또 당선된 사람을 탈취라고 말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알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보수의 직결을 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 직결된 교수는 누구를 봐달라? 나 홍준표를 봐달라. 내 말고 누가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네. 네, 홍준표 지사의 그 말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정권 교체다. 나는 국정농단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의 힘을 빌려서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 파면시키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정권 탈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죠? 일리는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미 국회에서 232명이 찬성으로 저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됐고 헌재에서 뭐 법적 판단을 해서 인용이 된다면 그리고
그 결과 네. 국민이 투표해서 선출한다면 탈취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네, 234명으로 정정할게요. 234명. 네. 탈취냐 교체냐. 잠깐만요. 왜 순서도 안 됐는데. 아까 오로 설명하셨잖아요. 설명하셨어요. 네, 그렇죠? 반론입니다. 반론입니까? 예. 혼자 하시니까 반론 드려야 됩니다. 7907님이 네. 서상민 박사의 말이 옳은 얘기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요. 반론. 저희가 3대 1인 경우에는 한 번 더 반론할 기회를 드립니다. 예. 네. 교체냐 탈취냐의 문제는 그게 가진 입장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가 빼와서 가는 것을 탈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보수가 집권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종의 따옴표 치고 진보가 가져간다 그러면은 느끼기에는 탈취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게 맞냐 그러냐의 문제는 아니고 입장에 따라 용어를 달리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저 한 가지만 예. 좀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좀 심각한 문제를 좀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무리 그 자기 지지층을 결집한다라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홍준표 지사의 언어 속에는 이 제도와 원칙과 절차를 상당히 부정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탈취 이런 거. 엄격하게 민주주의적 절차와 내용이 존재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탈취를 하죠? 법이 있는데 또 하나. 그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홍준표 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 상고 자체가 스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법적인 소송 절차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스탑되는 나라.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홍준표 지사의 자기 재판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도와 시스템. 혹시 반론하시겠어요? 아니 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홍 지사 편을 들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편 드실 수 없을 걸요. 문제는 이게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 들어와서 홍 지사가 직접 선수로 뛰느냐 안 뛰느냐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겠지만 전쟁 중에 자기의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지지층이 듣고자 하는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사로서의 전쟁은 여기까지 되는데요. 하겠습니다. 예. 네. 말씀 중에 4,000번째 문자가 도착했는데요. 네. 저희가 문자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가장 빠른 시간에 4,000번이 나왔습니다. 9184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네, 8031님이 고성굴 라이브쇼 출연자도 특정 정당의 대변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특정 정당의 대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적이 있기 때문에요. 허성무 소장은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시고요. 정영정 교수는 없습니다. 또 서상민 박사도 없습니다. 이상일 의원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고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당적이 있는 분들은 당을 대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적이 없더라도 정치적인 입장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영경 교수는 상대적으로 좀 야성향의 패널이시고 서상민 박사나 이상일 의원은 상대적으로 여성향의 패널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2대2로 균형을 맞춰서 저희들이 섭외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다가 저건 너무 당의 입장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 민주당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서 탈당을 결정했죠. 문재인 후보의 머릿속도 복잡할 것 같은데요. 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책을 주도할 수 없는 노릇이죠. 김종인 대표께서 갖고 계신 경제 민주화의 꿈도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우리가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발언을 보셨는데요.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릴까요? 그래요. 네. 예.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이 이제 김종인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탈당을 만류했다고 하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직접 나서질 않았습니다. 직접 설득을 안 했던 이유. 예, 안 한 이유. 요건 세 글자로 가겠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직접 설득 안 했던 이유. 예. 지금 문재인 후보가 왜 김종인 의원의 탈당을 만류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또 이유를 설명하시기 뭐하면 지금 지금 김종인 후보는 어떤 마음일까? 예, 이런 거를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5자로 우리 작가들이 주문을 드렸는데 갑자기 바꿨습니다. 저희들 MC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써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번호하고 X 세 글자 맞습니다. 네. 굿바이 세 글자입니다. 네. 조심하고 느낌표. 느낌표. 그다음에 교수님은 들어주시면 이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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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번호 X 무슨 뜻입니까? 전화번호를 모르는 게 아, 그래서 아니. 김정인 의원의 전화번호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은 가지고 있어서 통화를 하셨는데 그 문재인 전 대표 3고 초려해서 직접 모시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공을 들여서 모시고 왔고 그 모시고 온 이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겼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가신다고 하는데 잘 가라는 이별의 전화 한 통화 없었다. 이것은 아마 다른 건 몰라도 번호가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요. 사실은 여기 무서워, 미운 털, 잘 갔네, 뭐 진면모, 기다림, 뭐 이런 삼자 토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별해. 사실 김종인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이별은 저는 총선 직후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총선 이미 직후에 이별, 이미 이별했다. 예, 그리고 이제 공식적 이혼은 지금 하는 거고요. 근데 그래요? 이별은 별거는 이제 그때 시작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실제로 그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은 입당할 때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겼죠, 실제로는. 근데 호남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호남에서 김종인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전략상 차이가 너무 났던 거죠.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가 주도했던 호남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서 예. 유리하지 않다 선거에. 네. 그래서 속 시원. 이별해. 네. 속 시원 삼자 토크, 상황 끝 네. 삼자 토크, 분갈이도 있습니다. 분갈이. 네. 예. 자, 조심하고 느낌표. 느낌표. 예, 방금 그 시청자들이 주신 그런 의견도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김종인 의원을 모실 때의 마음도 있고 지금 나갈 때의 마음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쟁 중에 장수가 나가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붙들기도 어렵고 보내기도 어려운.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는 아주 뭐 훌륭한 면이 많지만 또 이분이 동시에 럭비공에 그 가시박힌 같은 분이 돼서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손에 대이면 또 아프게 하고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이 전화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럭비공에 가시가 박혔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알겠습니다. 박히나요?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가시 돋은 느낌. 굿바이. 네. 작년 그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 때부터 이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유 좀 가주셨으면 이 마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는데 네. 드디어 그런 선택을 해서 정말 알턴이 빠진 격으로 홀가분해 하셨을 건데 전화번호를 여기 모를 수는 없는 알턴이도 것이 있어요. 네. 아이 저 급할 때 저 작년에 3번 총선 전에 대구로 찾아갔어요. 연락드리고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모를 수는 없고 김종인 전 대표는 급할 때는 그렇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 대접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총선 승리 이후에 감사 전화 한 통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두 분 사이에 루비콘 강은 뭐 이미 알겠습니다. 건넌 지 오래됐고 그래서 굿바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청자들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문자 참여를 계속 하시는데요. 네. 지금 몇 분이 하셨죠? 지금 4,490분 정도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 샵 4560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인 전 대표의 탈당 이후에 민주당에서 추가 탈당 전망이 나오고 있죠. 최명길 의원이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예. 탄핵 이후 당 지도부, 문재인 후보 등이 개헌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3월 20일 이후 1차 탈당이 시작될 것이다. 저를 포함한 대여섯 명의 의원이 의견을 모았다라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 최명길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저 지역구가 송파인가 그렇죠? 저 김종인계입니까? 아니, 대열을 확실하게는 모릅니다만은 대전에서 예. 이번에 송파로 차출된 걸 보면은 그래요. 그때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을 뭔가? 예. 김종인 의원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5, 6명이 탈당할 것이다. 네네. 자,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 O. 아니다. X. 들어주세요. 가능하다. 아니다. 네. 가능하다.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 저 개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예를 들어서 반문 형태로 당을 나간다.
이런 모습은 의미가 없고요. 뭔가 명분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네. 좋은 명분을 갖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죠. 여기 O가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들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자, X. 가능하지 않다. 예, 지금은 이합집산의 예. 계절이라서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의 승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구심력이 더 작동할 가능성이 많은 데다가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당론으로 개헌을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 1년 후에 개헌하겠다는 걸 약속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에서는 제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저는 좀, 아니잖아요. 예,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개헌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예. 또 친문 그룹에 의한 민주당이 둘러싸여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 힘들 겁니다. 힘든다고 그러면 일찍 나가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아, 그것도 명분 있게 나갈 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개헌을 고리로 김종인과 함께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예, 이상희로요. 예, 뭐 민주당 내에 개헌뿐 아니고 지금 친문 패권주의가 워낙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염증을 느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개헌을 이야기하면 문자 폭탄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 당에서 있기는 어렵겠다. 또 공천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나갈 가능성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탄핵이 인용되고 전국이 복잡해져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질 경우는 플러스 알파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몇 개를 좀 더 해야 돼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네.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다들 궁금해합니다. 이게 네.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을 좀 듣고 올까요? 네. 예. 네. 발언이 김종인 준비가 안 전 됐습니까? 대표의 예. 관련 발언. 네. 예. 누가 대통령이 된들 어느 정도 연합하는 이런 형태의 정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을 시키려 할 것 같으면 많은 입법이 필요한데 180석 이상의 의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협치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다음 정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김종인 전 의원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두 글자입니다. 지금 마음. 지금 마음. 김종인 두 자. 전 의원은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움직일까? 두 시간이 글자가 없어서 두 자를 저희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두 자로 써주십시오. 국가, 봐라, 나쁜, 바꿔, 네. 나쁜, 예, 나밖에 없다. 이 전국을 해치고 나가고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뭐 개혁할 수 있고 특히 저분 상법 개정 많이 이야기하시면서 예. 경제 민주화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야, 내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뭉쳐다. 1960님하고 무슨 관계신가요? 나쁜 딱 써요. 자, 바꿔. 네. 김종인 전 대표 그런 얘기했죠. 대통령감이 아무도 없다. 결국은 개혁을 하거나 국가 전체의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발상이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렇다면 바꿔. 자기가 바꾸겠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봐라. 저 김종인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대로 가다는 다음 대통령도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봐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봐라. 예. 봐라. 국가. 이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나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던지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이분의 저는 그야말로 선의를 믿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경제민주화 추진했는데 개혁 추진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국가라는 생각이 본인의 염두에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첨언을 짧게 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그 민주당이 의지가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명분 찾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월 임시국회에서도 개혁 입법을 여러 가지 냈지만 사실상 개혁 입법이 통과 안 됐던 것은 네.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거는 알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공개 근데 사실입니다. 일당이 그런 얘기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 메롱이라고. 네. 4818님은 연정하셨어요. 연정.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 국민의당이 경선룰 협상으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의장 쪽에서 경선 불참도 검토한다 그럽니다. 이것도 탈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OX로 묻겠습니다. 손학규 의장 탈당한다면 O, 안 한다면 X 들어주세요.
또를 다- 붙이셔야 됩니다. 또. 다 X죠? 다 X시네요? 다 X죠?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입장을 하셨는데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로서 뭔가 새로운 판을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철수 전 대표와 치르는 경선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혹시 했을 것 같습니다. 탈당은 아닌데 네. 그렇다면 변수는 김종인 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통합 알겠습니다. 경선을 요구하게 되면 그것을 국민의당 내에서 참여하는 근데 그런 이 모델. 질문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O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혹시 X를 못 찾아서 아니 그러시는 찾으셨어요. X를 못 찾으신 분은 NO라고 쓰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요. 네. 예,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금방 들어서 금방 탈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죠. 명분 없이 탈당을 안 되는데 어쨌든 이분 생각은 자기에게 유리한 경선 규칙을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예. 배수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X가 나왔네요. 예. 네. 네, 손학규 전 대표 굉장히 나름대로 명분을 추구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한나라당 탈당을 했고 민주당 들어가서 민주당 또 탈당하고 국민의당 들어갔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선 룰을 관철하기 위해서 불참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탈당을 쉽지 알겠습니다. 않다고 봅니다. 예. 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리액션 앵커. 4,900분 정도 참여하셨어요. 오늘은 5,000고지를 못 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드립니다. 내일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